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국혁상가그룹 강의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숙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운영진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공지사항과 전체 진행 내용 간단하게 안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개 강좌는 5시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강의는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또 이 강의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질의응답, 뭐 30분 동안 좀,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오늘 진행되는 공개 강좌의 주제는요, 우리나라 갈등 관리와 ADR 제도입니다. 강의는 전북대학교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강수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예, 부탁드립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전에 뵌 분도 많으신데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전북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전공은 경영학, 인사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원창희 교수님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갈등에 계속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을 계속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할 주제는 우리나라 갈등 관리와 갈등 관리 제도로서의 ADR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의 현 추소, 그리고 두 번째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인 ADR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ADR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소주제 우리나라 갈등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2003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뉴스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부안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이게 군수님이 갑자기 이걸 우리가 유치하겠다라고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에 보이는 사진처럼 찬반이 나뉘어져서 이 서로 간에 극렬하게 싸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이 지역의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약 10여 년, 8여 년이 지났어도 이 찬반 간의 주민들의 서로의 그 앙금, 이게 사라지질 않고 계속 유지가 되었던 그 당시에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것도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쌍용차의 파업 사건이었죠. 2009년에 그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발해서 이제 노동조합에서 파업과 공장 점거로 인해서 거의 시간적으로는 뭐 3개월 정도가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이 당시에 경찰과 그 다음에 노동조합원 해가지고 거의 2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 당시에 이제 같은 시기에 우리 또 뉴스에 많이 내렸던 게 용산 그 재개발로 인한 용산 사건이 많이 또 회자가 되었고 있고요. 이외에도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로 인해서 그때 상당히 뉴스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했던 게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현재 마을 교육을 많이 가다 보면 마을에 이제 딱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을의 분위기가 딱 드러납니다. 어디는 서로 간에 단합이 잘 되는데 어디는 완전히 서로 냉랭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 보면 마을에서 마을 이장과 주민 간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마을의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좀 거부감이 강하죠. 그런데 마을의 분위기가 좋은 데는 어떻게든 뭔가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좀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가 단순히 뉴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요즘에 볼 수 있는 게 층간소음, 가장 대표적이죠. 또 요즘에 이제 차량이 많아지면서 주차로 인한 갈등 문제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외에도 지금 반려견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반려견 소음에 의한 이 갈등도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가 단순히 뉴스 속에서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삶, 직장, 가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갈등으로 인해서 1년에 233조가 지금 비용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233조라고 하는 건 2024년도 우리나라 GDP의 약 10.2%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작년 예산의 거의 35%, 36%에 육박하는 비용이죠. 즉,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연 233조라고 합니다. 물론 이 조사도 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이면 이거보다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가 아마 이제 많이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킹스 칼리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의 갈등이 7개 분야에서 세계 1위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아쉽게도 이게 원래는 영국에서 자신들의 갈등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으로 해외 여러 나라를 조사했는데 특이하게 한국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쉽게도 이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2014년부터 갈등에 대한 조사들이 쭉 이루어졌는데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갈등 관리는 거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OECD 30개국 중에 갈등 관리 수준이 27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고 볼 수밖에 없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물론 갈등이라고 하는 게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걸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선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갈등의 안 좋은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를 순영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안적 분쟁 해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식인 소송, 즉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 방식을 벗어나서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과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협상이라든가 조정, 중재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전통적 분쟁 해결 방식인 소송, 그 다음에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인 ADR을 비교했을 때 소송은 갈등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갈등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어떻게 없앨 거냐라고 하는 효율성 측면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갈등이 벌어지고 나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사후적인 요소가 좀 강합니다. 이에 반해서 대안적 분쟁 해결, 대안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갈등이라고 하는 건 불가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단지 어떻게 이걸 예방하고 관리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아무래도 아까 전통적인 방식의 사후적인 것보다는 사전적 예방, 갈등 예방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협상 조정 등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ADR이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 우리 일상에 계속 있었 왔습니다. 과거에, 인류의 과거 고대 보면 이 가족 단위에서의 가족의 어른, 그리고 부족 단위에서의 족장, 이들에 의해서 갈등 분쟁이 해결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지금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파리스의 사과, 즉 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금 사과를 들고 있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하나의 중재, 누가 가장 미인인가라고 하는 중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솔로몬의 재판이죠. 아이를 갖다가 그 키우는 엄마 둘이서 솔로몬 왕의 앞에 옵니다. 근데 한 아이는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살아 있죠. 죽어 있는 아이는 서로 상대방이 아이라 그러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면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자라고 하죠. 그랬더니 친엄마는 자기가 포기하죠. 왜? 자기 아기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친엄마가 이 포기한 엄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시대로 가보면 그리스 시대에는 60세 이상이면 실제 마을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러한 걸 볼 때 이미 우리의 과거, 고대 시대부터 이 ADR이라고 하는 건 존재를 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중세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이제 5세기부터 15세기의 기간이죠. 이 당시에는 신이 가장 공평한 중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투를 한다라는 건 신의 결정을 예측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은 신의 뜻에 의해서 그가 옳기 때문에 이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재산 분쟁이 벌어졌을 때 각자의 아이들을 물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난 쪽이 재산을 모두 가져가는 거죠. 왜? 신의 뜻이었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양 당사자, 분쟁의 당사자의 팔뚝에 인두로 지집니다. 그리고 빨리 낳은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거죠. 왜? 신이 이 사람만 선택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의 ADR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했을까요? 1976년 파운드웨이가 이 근대적 ADR의 시초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우리 사진에 나오죠. 워렌 버거 연방 대법원장이 연설을 합니다. 변호사의 불필요한 전문적 소송 기교를 지적하면서 사법 개혁을 위한 일환으로 ADR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또 이 당시에 샌더 교수가 멀티도어 하우스라고 해서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합니다. 개념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실제 근대적인 ADR 확산이 미국에서 이제 확산이 되고 이걸 갖다가 시범적인 사업에서 진행을 해보고 이거 성과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걸 확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ADR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죠. ADR의 유형은 이미 앞에서 간략하게 나왔지만 협상, 조정, 중재,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함께 절충해서 활용하는 절충형 ADR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협상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죠. 조정과 중재는 3자가 개입을 하는데 이 조정이라고 하는 건 3자가 개입하긴 하지만 당사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조력된 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재라고 하는 건 3자가 해결안을 갖다 제시를 하죠. 그래서 강제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절충형 ADR이라고 하는 건 조정과 중재를 갖다가 적절히 활용해서 하는 형태로 간이심리나 약식 배식심리,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 이제 ADR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 소송과 비교를 해보면 협상, 조정, 중재, 소송으로 갈수록 개입하는 제3자의 결정권이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갈수록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많이 걸리죠. 이러한 ADR의 특징은 비공식성, 즉 소송이라고 하는 것, 전통적인 방식과 비교했을 때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법적 공식 절차가 존재를 합니다. 소송의 절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ADR은 약간 간이 절차이죠. 물론 ADR이 절차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차가 존재하지만 소송처럼 이 규범화된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따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법연. 자, 소송이라고 하는 건 법률과 법령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ADR이라고 하는 건 상식과 사회 통념을 기반으로 결정을 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비법적성이라는 건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는 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ADR은 꼭 변호사의 도움이 아니어도 갈등 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자, 이렇게 ADR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봤고요. 우리나라는 과연 ADR 제도가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조정이라고 하는 게 처음 법률에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차지차가 조정법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 법은 이제 없어지고 다른 민법으로 들어갔는데 차지, 즉 땅을 임차하는 것, 그리고 차가 집을 갖다 빌리는 것, 즉 땅을 빌리고 집을 빌렸을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조정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법이 바로 차지차가 조정법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처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66년 중재법이 제정이 되고요. 1990년 민사조정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2003년에 이제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그 당시에 그 정부에서 공공기관 갈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2005년에 발의가 되지만 이게 이제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통령령,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대통령령과 총리의 시행규칙이 지금 이제 기본으로 잡혀 있죠. 그리고 2009년에 서울 및 부산에서 법원에서의 민사조정센터가 출범이 되고요. 2010년부터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이 조정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19년 넘어오면서 이제 우윤근 의원부터 해서 박주민 의원 등 그 당시에 이 공공기관 갈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계속 발의를 했어 왔는데 이게 이제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회기되고 폐기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통적 분쟁 해결이라고 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인 또는 집단의 갈등이나 분쟁은 전통적으로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이미 소송이 너무 많습니다. 소송으로 들어오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이 소송 판사들이 판결하는 기간이 적고 이게 늘어지고 있죠. 법원의 업무 과중, 그리고 또 이 소송의 문제가 이제 갈등 분쟁의 문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지 법률과 법령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업무의 과중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분쟁의 양상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앞으로 ADR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이게 활성화돼야 될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ADR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법형과 행정형, 국가에서 주도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법형과 행정형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민간형 ADR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좀 작게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형 ADR이라고 하는 건 법원에서 소송 외에 조정 형태로 운영되는 것, 즉 민사조정, 가사조정, 그리고 재판상 화해나 혹은 재소전, 소송 전에 이제 화해시키는 방법, 이걸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행정형 ADR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부 기관, 그 다음에 정부 부처하고 정부의 이제 출연 기관들에서
갈등 분쟁이 정부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은 각각의 이제 분쟁 해결 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기구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약 60개 정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많이 들어봤던 게 소비자 피해 구제 분쟁 조정, 그 다음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고용노동위원회, 이러한 요소들이 행정형 ADR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민간형 ADR.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한상사중재원. 지금 이제 거의 중재 업무, 상사중재, 외국과의 어떤 상사중재나 국내 기업과의 상사중재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상사중재원이 이 민간형 ADR의 대표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어떤 법령이나 혹은 민간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분쟁 해결 기구들이 존재합니다. 신문윤리위원회, 그다음에 서울지방 변호사회나 각 지방 변호사회에서 만든 어떤 중재센터, 그리고 이제 종교단체, 불교단체든 기독교단체든 화해중재원이나 분쟁해결센터,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가맹사업거래, 프랜차이즈 분쟁조정협의회,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각각에 대한 법률들을 보면요. 실제 그 법령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정하냐, 분쟁 조정, 분쟁 중재, 요 항목들이 각각의 법에 다 녹여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ADR로 했을 때, 아까 ADR로 했을 때 소송보다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절약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 이 데이터를 이제 우리나라의 공공분쟁에 대해서 어, 분석을 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공공분쟁 유형과 종료 방식이라는 연구를 갖다 1990년, 그러니까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거의 약 17년 기간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분석을 한 자료인데, 그 당시에 총 482건의 그 분쟁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6개의 유형이 나오죠. 환경, 이념, 노동, 지역, 계층, 교육이라고 하는 6개의 갈등 유형이 있고요. 이걸 갖다가 종료 방식에는 협상, 조정, 중재, 그리고 법원 판결. 물론 이 외에도 강제 집행이라든가 강제 행정 집행, 그다음에 그 자연 소멸, 그다음에 뭐, 그 입법, 주민투표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으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각각의 그 갈등 유형별로 갈등 종료 방식을 보면 대다수가 법원 판결보다 협상이나 조정 중재가 기간이 짧다라는 것. 즉, 이 기간이 짧다라는 건 결국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법원 판결, 소송으로 가는 비용보다 적게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요소를 이야기하겠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제시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이웃분쟁 해결센터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 조정과 중재로 진행을 했을 때 소송과 과연 어느 정도의 갭차가 있냐라고 했을 때 거의 약 60% 정도의 시간적인 혹은 비용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족도를 봤을 때는 법원의 소송이 만족한 비율은 거의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분쟁 조정에 대해서 만족한 비율은 약 70% 정도, 78% 정도까지 가고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ADR 제도.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법형에서, 그다음 행정형, 그리고 민간형 여러 지금 단체에서 ADR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이게, 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만들어야 될 그 과제,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근거법령의 부재입니다. 이 갈등 관리에 관한 모법이 없다라는 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 갈등 예방을 위한 어떤 기본법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아니, 그 국회에서 문턱을 못 넘으니까 계속 이제 대통령령과 총리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모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등관리개법은 아까 이제 계속 나왔던 이 행정에 대한, 그 다음에 민간 영역의 일부에 대한 그 법령들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죠. 아까 중재법이나 민사조정법은 이미 나와 있었고요. 대안적 분쟁 해결도 마찬가지로 그 분쟁에 대한 조정, 분쟁 대치, 그 법들 존재하는 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등관리, 지금 모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모법이 없다 보니까 실제 이걸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자체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형 ADR 같은 경우가 약 60개 기관에서 어, 행정형 ADR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방식이 각각이 다 다릅니다. 기준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이걸 갖다가 왜 각각의 그냥 자신의 부처 혹은 기관에 맞게끔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DR에 대한 어떤 전담 기구를 통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 통일된 절차에서 이끌어갈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많은 학자들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갈등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 갈등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은 우선 내 갈등을 밖으로 드러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반려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민간 ADR이 상당히 발달을 했는데 그 원인으로 소송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소송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좀 부담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마을 교육하면서 아까 사례, 이제 처음에 마을 주민 간의 갈등 했을 때 이분들을 갖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소송을 쉽게 생각합니다. 왜? 한번 해봤어. 별거 아니던데? 까짓거 그냥 가서 하면 되던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만 있으면 소송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결국은 갈등 관리에서의 ADR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 이제 홍보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홍보를 쉽게 할 수 없는 게, 어, 일반인이 지금 갈등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법에 의해서 쉽게 이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이제 노무사들 같은 경우 노무 문제에 대해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현재 법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물론 각각의 지방자치 조례와 그다음에 아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여기도 아마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지역의 지자체 갈등조정위원 활동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거기 이제 그 법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은 존재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갈등 관리 전문가가 앞으로 많이 필요해질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내다보고 있는 예측이고요. 어차피 법령은 언젠가는 이건 통과가 될 뿐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 전문가가 양성이 계속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 계속 되고 있죠. 특히나 요즘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지금 갈등 조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코스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뭐 당국대야 워낙에 유명하지만 당국대에서도 이제 아예 그냥 최고의 과정으로 해가지고 이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밑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그걸 가져왔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그 500세대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층간소음관리위원이 우리 동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갈등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이분들은 연애 4시간을 의무적으로 요 갈등 ADR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모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좀 부담이 좀 덜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모법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갈등에 대한 ADR 활용에 대한 인식 확대 이런 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지금 거의 마무리를 어, 하겠습니다. 함께 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